청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15억 로또라 불렸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실시가 됐는데 예상대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은 일단 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안정화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또 분분하고요. 기로에선 부동산 시장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용 교수, 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NH투자증권 텍스센터 정보현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참 이게 시기도 그렇지만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각기 다른 이유로 말이죠. 일단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2억 원대인데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28억 원대. 그러면 28 빼기 12. 진짜 1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네요. 이대로만 보면. 물론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로또네요, 진 교수님. 이것만 보면 말이죠. 그렇죠. 좀 굉장히 로또인데 굉장히 좀 시장에 어떻게 보자면 반감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상실감도 클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뭐 이런 그 처음에 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 수준이었다가 지금 사실 뭐 1억을 넘어서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한 2년 사이에 1억도 그렇게 15억 가량이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의아할 정도로 과도한 오름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또 청약과 관련해서는 좀 개선돼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좀 실수요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좀 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지만 이제 28억의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5, 6월에 네. 실질적으로 과연 앞으로 그럼 그러한 차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주변 지역을 좀 보니까 네. 좀 고가긴 하지만은 미분양이 또 있고요, 지금. 또 대단지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둔촌, 주공, 예전에 굉장히 대단지로 해서 정말 잠실의 그야말로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12,000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또 크고 그만큼 편의시설이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주변 지역이 사실 그만큼 좀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또 앞으로의 그 가격의 상승 오름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거래됐던 그거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이었죠. 네. 전 거래인 거고 지금 이제 시행되고 나서 이제 분양할 때 이제 무순위 청약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점 참 애매모호하게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인 건 맞네요.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건 뭐 우리 기정사실이고요. 뭐 이번에 이제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6월 네. 27일, 6월 28일 이후에 이제 모집 공고가 나오는 단지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만 대 1 정도 나왔을걸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대출 규제가 안 나왔으면 한 10만 대 1, 한 20만 대 1이 나왔는데 대출 규제가 그랬을까요? 나와서 5만 대 1로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요즘 어디를 청약해가지고 2배, 그 자리에서 당첨만 되면 2배 이상의 2.5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모집 공고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은 이제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고 사면 5천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로또 5만 대 1이면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교수님하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로또 가면 한 800만 대 1 정도 되는데 5만 대 1이면 그래도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재밌는 건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우리 무순위 줍줍이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2022년 11월에 그때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그 당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분위기 안 좋았죠. 미계약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그전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가능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집이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로또가 발생을 한 거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다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생기면서 올라갔잖아요. 예. 다시 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해당 지역은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되고요. 집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무주택자들만 할 수 있게 만든 후 첫 번째 단지가 또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그래서 끝과 처음을 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열고 있는데 뭐 아무튼 로또가 발생했고 5만 대 1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5만 대 1이 저는 원래 하면 더 나왔다. 규제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 규제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데도 5만 대 1이 나왔다. 진짜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님? 그렇죠. 그 5만 6천 대 1이라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작년도 그랬고 2023년 돌이켜 보면은 뭐 94만 대 1도 겪었고요. 94만 대도 있었어요. 네, 뭐 90만 대 1 그리고 와. 뭐 수원 저기 동탄 같은 경우는 뭐 네. 화성 동탄 같은 경우 거의 300만 대 1에 이르렀던 그 경쟁률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요번 5만 6천 대 1이 실제 무주택자의 서울에 전입을 한 네.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측면 그리고 고강도 이른바 이제 대출 규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거래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5월 31일 날 이제 28억 8천 정도의 그 최고가 이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가 됐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28억대 있긴 했지만은 그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는 아직 거래된 신고 금액은 없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29억 원대 거래도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입지 측면에서만 보면 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뭐 송파구의 또 다른 대규모 단지 헬리오시티나 아니면 한강벨트의 뭐 동자 흑석동의 뭐 다른 이제 뭐 아크로 뭐 리버하임이나 뭐 마포 공덕이나 뭐 성동 옥수 같은 곳도 2, 3억 원 차이의 시차를 두고 가격이 이제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6월 27일 이후에는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래 감소로 인해서 그 28억 원 이상 그 거래 좀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죠. 네. 미등기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혹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출도 꽤 많이 받아야 대출 제한 걸린다. 대출 제한 걸리죠. 적용을 받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어요?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대출이 6억 이하로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자면 뭐 현금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준비된 무주택 현금 보유자들의 좀 기회가 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네. 현금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아까 84제곱미터 분양가 기준으로 12억 12억, 원이면 13억이니까 취득세까지 하게 되면 뭐 한 14억 정도. 그러면 6억 대출 제한이 걸린다고 치고 현금으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7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7, 8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승인이 안 나면 사실은 은행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떻게 정리가 안 됐든지 됐어요, 이게? 이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실제로 준공이 늦게 나오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포에 가면 이제 공덕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공덕자이도 아마 내부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 아마 공덕자이는 5년 이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그 정도 뭐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출 받기가 원래 쉽지 않았는데 이번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 아니면 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안 그랬으면 20만 대 1 나왔는데 이게 1에서 5만 대 1이 나왔는데 이번에 5만 대 1 하신 분들은 아마도 적어도 현금이 10억 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내가 6억밖에 없는데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물론 돈이 없어도 설마 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분들도 있겠으나 만약에 당첨이 됐다. 이 정도 시세 차익이 나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나 자녀나 뭐 형제나 어떻게든 빌려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게든 동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그렇게 조달하기가 일반 서민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당첨되면 우리 손앵커한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이 이자만 하자. 잘 쳐주신다면 뭐. 위원님 이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그렇죠. 하실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작은 세대도 아니고 네. 만 세대가 넘는데 예. 왜 이거 당국에서 결론을 빨리 안 내주죠? 당국에서 결론을 빨리 안 낸다기보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이렇게 놓인 거죠. 보통은 이제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그 입주를 다 한 시점 이후다 보니까 그 집단 대출을 통한 이제 후치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막혀져 있다 보니까 요번에 좀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실 이게 현금 부자라기보다는 이제 준비된 이제 실제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만 좀 접근해라라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거주 의무 2년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그 적용 시점이 이제 2027년 1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세입자를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권리 행사로 인해서 그 입주 시점이 좀 안 맞았을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준비가 다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이제 문턱을 좀 높이긴 해죠. 무주택자로 한정시킨. 혹시 더 이거 말고 더 걸 제한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이제 뭐 무주택자 기준이 지난달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보다 아직도 문턱이 없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이 없다. 문이 없어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당 후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당첨부터 되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페널티를 줘야죠. 당첨의 이력이라든지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묻지마 어떤 청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심리적인 어쨌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시장에 좀 혼란을 줬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 있는 이런 어떤 책임성을 좀 부여를 해서요. 페널티를 좀 부여하거나 또 후순위, 그러니까 순위를 좀 정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이제 대출 규제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 무순위 청약이 저는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단지들이 건건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건건별을 조금 뭐 한두 달씩 모아서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해서 이거 또 후순위 청약이라든지 뭔가 이름을 붙여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건건마다 거기가 되면 로또야. 뭐 여기는 몇 억이야. 이런 식으로 회자되는 거는 굉장히 시장의 불신. 과 또 정책에 대한 또 이렇게 일관성에 굉장히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저는 그렇게 약간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거주 제일 중요한 거는 무순위가 된 만큼 그 종전에 이제 이게 원래의 분양가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동안의 시세 차이를 감안하면 그야말로 이게 당첨되는 즉시 뭔가 진짜 로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의무 부과를 많이 해야 되겠죠. 더 실거주라든지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 좀 대가성의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실수요자들이 줄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좀 새로운 문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분께도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뭐 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순위가 없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또 제한을 많이 걸면 그건 무순위가 아닌 거잖아요. 또 이게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좀 해요.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저도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에 나오는 거는 뭐 아파트 단지나 사업장마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당첨받는 그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한두 분이 그 많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로또와 같은 차익을 가져가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때는 일단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만큼 의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무순위 청약은 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재당첨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실거주 의무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의무가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사회적으로 좀 이게 그 좀 계속 이렇게 이슈화되는 게
결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 도움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 2년, 3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더라라고 하는 일단 시장 참여자들한테 학습 효과가 계속 각인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실제 당첨될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찔러나 보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쪽에서 어떤 이제 자꾸 이런 그 유행하는 어떤 이제 소식지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국민 뭐 청약의 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이제 나는 실제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옆구리 찌르는 거죠. 그렇죠. 너나 보자.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이런 거는 이제 안정 측면에서 결코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의무 부과하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식으로든 좀 잡혀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과열을 바라는 쪽의 일부 네. 세력들이 좀 조장하는 면도 있고 거기에 사실 언론도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고백해야죠. 뭐 이걸 사실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소장님, 선생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든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또가 된 거고요. 왜냐하면 2022년 11월부터 강남 3구, 용산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그대로 봤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습니다. 실제 로또가 아닌 단지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굳이 청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로또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뭐 난리가 났대. 빨리 청약을 해야 된대. 그러면 너도 나도 청약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언론에 나오고 뉴스가 되면 또 불안하고 이 불안한 심리가 다른 거라도 빨리 사야겠다라고 이제 다시 또 투자 심리로 이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생각이 해보면 이제 집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강동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입주하고 싶은데 로또가 아니어도 돼. 그냥 시세보다 좀 저렴하면 좋겠어라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최초 분양가로 하지 말고 현재 거래된 주변 시세에 대비 한 뭐 20%? 10% 정도만 저렴하게 해주고 그러면 남는 돈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주택도시기금 많이 고갈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넣고 한 10%, 20% 정도만 저렴하게 하면 난 굳이 그 정도 갖고 안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28억 거래가 됐는데 25억, 24억에만 나와도 초급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해도 5만 대 1이 아니라 한 3천 대 1만 나와도 네. 할 사람들이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로또는 안 만드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사람의 욕심을 견물생심이라고 그럼요. 그렇게 차익이 나게끔 만들어 놓고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또 뉴스 나오게 되고 우리 300만 대 1 동탄역 롯데캐슬도 저도 넣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넣더라고 하니까. 고백을 하시는군요. 이게 안 이런 할 전문가분들도 이제 하시는데 안 되신 거죠? 될 리가 있겠습니다. 참 이게 현실인데 이게 아까 일부 시장 일부 세력들이 뭐 좀 자극하거나 이게 또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돼서 빠르게 퍼지는 그래서 신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얼죽신이잖아요. 예. 작년에 이제 한참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을 가겠다 이런 유행어들도 사실 하나의 또 조장을 만드는 용어가 되기도 해요. 네. 얼죽신 열풍은 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얼죽신은 단순한 유행이나 열풍이라고 저는 생각되진 않고요. 네. 현재 부동산 이제 주거 시장을 대변한 하나의 그 긴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택지 개발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여건에서 그 도시화는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빈 땅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신축의 어떤 희소성은 이제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라서 앞으로도 얼죽신 그러니까 뭐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뭐 예전의 규제 때문에 요새는 사업성 때문에 녹록치 않은데요. 얼죽신에 대한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는 누구나 새 집을 좋아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얼죽신도 뭐 서울 수도권 이야기인 거지. 지방은 또 딴 나라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부장이 쌓이고 있는 곳이 또 지방이기 때문에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얼죽신이라는 거는 한 어떤 특정한 시기의 어떤 유행이다라기보다 사실 이제 굉장히 스테디한 트렌드로 또 자리 잡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신축이 귀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또 핸드폰을 보자면 AI고 뭐고 굉장히 급변하는 또 기술 변화 시대인데 우리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바라는 거를 그렇게 또 이렇게 흉을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다만 저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이것도 역시 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잔혈은 계속 된다는 거죠. 잔혈은 계속 되고 저는 그 중에 이제 이유 하나가 사실 얼죽씨는 저는 이제 비난이 약간 신조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회의 어떤 이 시대상을 표현하는 언어인데 어떻게 보면 얼어 죽어도라는 말이 어떻게 보자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청약 인구가 2,640만 명이거든요. 서울에만 하더라도 600만 명이 넘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청약 레전드라고 하는 15년 이상, 그러니까 만점이죠. 청약 그 가입 기간 만점이신 이런 분들은 78만 명이에요. 서울만 하더라도 32만 명이기 때문에 네. 전체 청약 인구의 3%라고 하지만 38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3만 대 1, 5만 대 1을 넘어서 이미 이 신축을 어디서든지 분양을 하게 되면 서울과 같은 데서는 이 현상을 멈출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필요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를 관통하고 새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 괜히 이제 그런 문화나 열풍 같은 게 하나에 막 확 타오르는 트렌드처럼 솟아오르니까 신축 아니면 안 되나? 막 이런 자극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사실은 뭐 신축 아파트 좋죠. 오죽하면 두꺼비도 헌집 줄게 새집 따오라고. 그러니까 신축 좋아하는 건 뭐 어느 시대나 좋은데 마찬가지인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자산 가치도 많이 높아졌기 물론 양극화긴 하죠. 자금이 네. 부족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게 부의 고리가 돼서 성장을 하신 분들은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돈 있는 분들이 옛날에는 전국적으로도 뭐 지방에 어디 가면은 뭐 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요즘 서울 수도권으로 또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서울 수도권으로 돈이 몰려들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신축 아파트 요즘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가보면 사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들어가고 살고 싶을 정도로 우리 와이프 같이 안 오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편의시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능력이 되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정상인데 문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졌는데 네. 서울은 빈 땅도 없고요. 서울에서 지금 유일한 빈 땅이라고 한다면 뭐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뭐 발표했던 서리풀지구, 공공 그린벨트 푸는 곳들 또는 용산 업무지구들 또는 기지창들, 철도창들 그 정도 부지밖에 없는데 그 정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또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 원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나온다? 재건축 재개발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신속통합계획해도 10년 후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소득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얼죽신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용어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40년 이상 된 아파트 저 잘 사는데 네. 아주 얼죽신이라는 용어가 너무 뜨니까 이 신축 안 살면 이게 뭔가 내가 뒤떨어지는 건가 막 괜히 없던 마음이 그렇죠. 생기고 이게 그러니까 얼죽신이 KB 박원갑 위원님이 뭐 만든 용어인데 그걸 왜 만드셨는지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모르겠다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총재의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도로 따지면 지금이 더 얼얼트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그건 잘 몰라서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금융 안정과 성장의 이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2주 지났고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주간 단위 아파트값 동향이 2번 발표됐습니다. 때마침 상승폭이 계속 줄었어요. 2주 동안. 지금 시장 상황 정보위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6.27 대책의 그 영향은 확실히 좀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대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부터 이제 그 상반기 때 그 은행의 어떤 대출 총량이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예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전세 보증 뭐 그 보증 한도에 대한 그 축소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차피 7월 되면은 이제 좀 수요가 좀 그 상반기보다는 좀 누그러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던 찰나에 이런 또 고강도 대책까지 나오면서 확실히 좀 그 CG 보시다시피 그 오름세가 가파르게 있었고 그리고 성동과 마포 지역이 6월달 그 넷째 주에는 뭐 0.99, 0.98%, 서울 전역이 0.43%까지 올라가는 그 부동산은 이제 통계로 이제 최대치라고 하는데 이게 좀 꺾인 모습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아무래도 그 6억이라고 한도를 뒀기 때문에 네.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수요가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격 상승을 먼저 이끌어내는 이른바 상급 지역부터 이게 직접적으로 타겟 공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이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이제 그런 원하는 이제 한강벨트나 이제 보시는 뭐 이제 한강벨트 쪽에 매수로 진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대출 한도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면 지금 보시는 곳 넘어서 이제 예를 들어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쪽으로 매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보시는 한강벨트에 임차 수요로 선회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후자가 생각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세 시장이 조금 지금은 상반기는 상당히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매수를 포기하신 분들이 일부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가뜩이나 지금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월세와 더불어서 이 임차 시장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적용의 영향이 좀 적은 일부 좀 12억 원 이하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계속 매수세는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이쪽부터 좀 순환매 장세가 올 수 있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금 이런 수요가 꿈틀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7 대책 이후에 발표될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책의 영향도 좀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함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인만 소장님도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올랐으니까 5월, 6월이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포가 0.98, 성동이 0.99%까지 올라갔는데 대책 발표되고 2주가 지나니까 성동이 0.7%, 마포가 0.6%까지는 내려왔습니다. 물론 0.7, 0.6도 높기는 한데요.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내려오는 추세고 거래량도 줄어드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모니터링 해보게 되면 마음이 똑같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 굳이 내가 사야 될까?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을 뺐고요. 매수 문의가 없습니다. 네. 10건 중에 1건 정도로 뚝 떨어졌고요. 그중에 한 건도 뭐 터무니없는 급매물, 올 초 가격 정도로 급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떨어졌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집주인들 반응이잖아요. 집주인들이 급매로 막 팔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주인들 반응도 이게 한강벨트 지역들은 좀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큰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팔고 갈아타기가 만만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잠실에 엘스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팔고 나는 상급지인 대치동이나 반포나 압구정으로 가고 싶은데 그 지역들 집값은 꿈쩍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급매물을 팔면서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사겠다는 쪽도 팔겠다는 쪽도 서로 다 잠김이군요. 다 잠겨있고요. 부동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5월, 6월이 거래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 한마디로 집을 좀 팔아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집을 사서 몇 달 안에 뭐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5월, 6월에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나와 있는 매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안 팔아도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짧게는 3개월, 길면은 6개월 정도는 그냥 눈치 작전 할 것 같고요. 호가는 좀 내려올 수는 있는데 호가 뭐 1, 2억 내려오는 걸 가지고 기다리던 매수자들이 이걸 기회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큰 폭의 하락을 원하고 집주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도 후속 대책이 나왔는데 후속 대책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불안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매수자가 불안하면 확산이 되거나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후속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민 교수님 두 분 말씀 네. 들으셨죠? 네, 네. 다 두 분 말씀에 다 동의드리고요. 다만 이제 대출 규제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집값 하락에 방아쇠는 되죠. 네. 근데 얘는 총알은 아니에요. 총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박자와 함께 연주가 돼야지 이 시장을 좀 이렇게 쿨링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면 결국 이제 공급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조바심이 난 심리,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한 심리라든지 정말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안정책,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좀 정책 비전이 좀 같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지금의 규제가 고가, 아까 상급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고가 주택이 주로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단 전방위적인 전체적인 어떤 규제보다 특히 이제 6억 원이나 특정 이런 이 상한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집값이 오르면 이 저가 중저가보다는 고가가 또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가 주택이 좀 덜 오르면서 전체적인 가격의 하락은 좀 더 과거의 대출 규제가 줬던 효과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진 교수님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전세 가격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7월이긴 한데 이제 곧 가을 이사철 되면 전세 매물이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전세 가격 대란도 걱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갭 투자가 줄고 뭐 이렇게 매물이 잠겨서 전세가 안 나오게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사실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시장에서 얘기됐던 담론이죠. 어떤 규제가 되면 전세 매물이 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큰 영향은 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까지 갭 투자나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 매물이 줄 것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 공급자의 입장이죠. 네, 저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요. 갭 투자로 나갈 집이 실수요자한테 팔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전세 수요를 자가 수요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 비율이 올라가고 오히려 전세가 줄어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순기능도 있다고 봐요. 이거를 반드시 단선적으로 갭 투자나 규제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전세 시장을 더 어렵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논리는 투자자적 관점에서만 보는 인식이 아닐까. 수요자들이 임세요. 아니 이렇게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경쟁을 해요. 갭 투자로 이걸 살 사람과 실수요자가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더 세신 분이 더 높게 가격을 부르는 것으로 나가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살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기 수요, 전세로 대기하고 있던 매매 수요들이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전세 수요 압력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반드시 이게 부정적으로 전세를 불지핀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토론이 필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자금에도 일단은 대출 규제가 가해졌잖아요. 그 정책 자금을 쓰시는 분들의 일부는 또 그걸 가지고 전세 자금으로 또 이제 조달을 하신단 말이죠. 아까 지금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렇죠? 같은 현상인데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이제 규제가 요번 대출 규제도 있었고 요번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살짝 좀 건드리기도 했었고요. 네. 보증 한도나 이제 뭐 공적 모기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뭐 어떤 대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난 이제 서울의 주요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부터 이른바 이제 그 행정구 자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게 되는 이제 규제가 좀 있었고 단순히 요번 6.27 대책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실거주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수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수요자,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는 사람까지 뭐 투자자 범위로 넣을지는 그건 뭐 글쎄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 수요가 없어졌고 본인이 이제 자가점유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했었고 그럼 본인이 다시 갭으로 취득하고 살던 집은 또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전체적인 총량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학군지라든지 일부 이제 그 수요가 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좀 이런 어떤 그 시차가 안 맞거나 수급이 안 맞아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영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정부가 대출 규제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정책 자금으로 대출 받는 것도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걸 마냥 허용해 주게 되면 그게 전세값을 밀어 올리는 원인이 되고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집값까지도 순차적으로 자극받는다. 이런 논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책 자금을 좀 줄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책 자금 줄였고요.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후속 대책의 그런 하마평들을 보게 되면 전세에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정부도 뭐 어떤 추가 대책이 안 나올 텐데 내년에 입주 물량도 좀 부족하고 만약에 하나 뭐 이번 대책이 뭐 거주 의무를 적용하게 되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져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넣을 수 있는 카드가 결국 전세 대출 규제거든요. 그러면 뭐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든지 전세 대출을 3억으로 상한선을 긋는다든지 하게 되면 물론 집주인들이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받겠으나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분들은 결국엔 또 서민들, 실수요자들, 신혼부부들이죠.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내 신혼부부들이 소득이 또 높게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전세 가격은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전세 가격에 대해서 DSR이나 한도를 정한 전세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뭐 급등한다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매를 맞을 것 같고요. 안 올라간다면 안정을 찾을 수는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세 시장은 좀 안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위원님?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전세 대출 규제 지금 얘기가 검토가 되고 있는 카드 네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 의견을 좀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예전부터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큰 명분 아래에 전세 대출의 이제 공적 좀 이런 지원이 좀 커졌죠. 네. 결국에는 이게 길게 보면은 매매 가격을 이제 받침돌처럼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실제 공간 시장에 대한 비용이 어느 순간 공간보다는 이제 금융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됐을 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여기에 따라서 요동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보면은 들어가는 이제 자금을 좀 무게 좀 줄이게 되면 매매가도 하향 안정될 수 있어서 수요자들한테 좀 좋은 시장이 좀 제공이 될 수 있는데 당장의 어떤 혼선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종의 뭐 변화를 겪게 되는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이제 전세 시장이 누군가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크게 매매 시장만큼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전세 대출 공급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집값에 거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전세 대출 규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버팀목 같은 경우는 디딤돌이죠. 부부 한 7천만 원 네. 정도인데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민의 또 어려운 점들을 또 규제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세 대출을 왜 받아야 되나요? 결국은 전세를 내가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대출금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대출금은 결국 집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대출금이 나를 위해서 물론 소비가 되지만 그 대출금의 최종 기속자는 저는 집주인이라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이자에 대한 DSR을 반영하지 않는다를 떠나가지고 이 전세 대출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다면 저는 규제가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세도 전세지만 요즘엔 반전세 아니면 이제 월세로의 전환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추세도 더 가팔라질까요? 저는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 대출 사실 저도 교수님 말씀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처음부터 전세 대출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MB 정부 시절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게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에는 전세라는 게 이제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세입자가 이자 내고 집주인은 이제 무이자 대출 받는 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일반화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현금 2억 정도 있는 분이 대출 받아서 4억, 5억짜리 상급지에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살았는데 그게 갑자기 막혀버리게 되면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고 집주인은 1억, 2억을 올려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 그러면 월세로 줘. 월세 30조. 반전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사실 저는 월세로 가는 것도 서민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우리가 전세 살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고리가 끊긴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고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도 많이 공급을 하고 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뭐 공공 임대 아파트들도 많이 공급이 되고 다양한 공급이 뒷받침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런 정책이 같이 수반이 돼야지 공급이 되지 않은데 다짜고짜 이게 대출부터 잘라버리게 되면 그 중간 과정에서 또 서민들이 받는 고통 또 월세 시장으로 전환되면 또 다른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밸런스는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서 불똥을 맞은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정비사업단지입니다. 이제 이주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주비 대출도 이 한도가 일단 묶이게 되면서 조금 집값 비싼 이런 지역들은 이주민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됐죠. 네, 이거 이주비 대출도 이번에 그 대출 규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아마 그 영향으로는 사실 그 공급이 늘어나려면 사실 뭐 보는 시각마다 기준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네. 그 시장의 일반 분양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게 그 얼만큼의 이제 공급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보는 분들마다 해석은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사업 시행 주체인 이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으로 한도가 딱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사업 진행 속도에서 그 크게 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아직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일단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쉽게 지금 뭐 정비 사업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확대 해석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한 이주에 대한 뭐 실질적인 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해결에 뭐 실마리를 좀 강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대책이 발표됐을 때 이러한 열애 조항을 계속 두게 되면 또 이것도 얘기가 좀 말이 많아질 수 있어서 좀 관망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유권 해석이 일차적으로 나왔죠. 일단 저거는 한도가 맞는데 건설사들이 또 별도로 또 해주는 대출은 그건 또 적용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주비가 어떤 쓰임새냐면은 이제 조합원이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나와서 그 공사하는 이주비를 기간 동안. 받아서 네. 이제 내 전셋집을 마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6억 원으로 어떻게 그 주변 전세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만 또 풀어줘야 되지? 지금 전세 대출까지 이 지금 강화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특히 고가 지역에 전세 이주비가 6억인데요. 만약에 1000세대가 이주만 한다고 그래도 6천억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우리가 토지 보상비나 이주비나 이런 게 풀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주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돈이 풀리는 유동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신중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김영란법이 나왔을 때 식사비가 네. 저희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묶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3만 5천 원 막 이런 값들이 다 뭐 2만 9천 원. 예를 들어서 다 그거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다 이렇게 좀 하향화가 됐어요. 김영란 메뉴들이 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근데 나왔었죠. 저는 이주비가 6억 원으로 만약에 묶인다면 그 주변 전세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기대도 왜 우리가 못할 수 있을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공급 대책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직 새 정부에서 종합적인 공급 대책에 관한 로드맵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빠르면 뭐 이달 발표할 거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최근에 정부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지분 적립, 우리 그 말 그대로 일단은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내고 살면서 점차 지분을 이제 늘려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대안이 되려면 일단 규모의 경제가 돼야죠. 꽤 많이, 많은 공급이 물량이 돼야 공급이 되겠죠. 돼야 되는데 저는 방법은 괜찮다고 봅니다. 뭐 이게 사실 지금 현재의 분양
그 정책 분양 현상의 완전한 대체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1년에 지금 한 25만 호, 30만 호 정도가 전국에서 이제 입주 물량으로 나오는데 20만 호를 이렇게 지분 적립으로 하려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LH 지금 빚이 137조 원 정도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필요한 거죠. 민간이 하는 그 정비 사업에 통한 물량들도 있고 신도시 개발 물량들도 있고 또 우리 앞서서 뭐 이야기했듯이 또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물량들도 있고 공공 임대도 있고 지분 적립형 또 나온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지분 적립형이라는 게 이제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도 막혀 6억까지 전세도 규제한대. 전세 대출도 규제한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을 때의 대안. 예를 들어서 이게 초기에는 내가 한 25% 정도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면 2억 5천 정도 내고 7억 5천, 75%는 이제 공공이 지분을 가지는 거죠. 시차를 두고 20년에 걸쳐서 내가 완전한 지분을 다 가진다.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종잣돈 모아서 조금씩 내 지분을 사는 구조로 네. 간다면 저는 아이디어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물량이 이런 게 뭐 1년에 10만 원씩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10,000호 정도라도 나와준다면 저는 의미 있는 숫자다. 왜? 이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구나. 내가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어라는 희망만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죠. 이제 종합대책, 뭐 공급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현역 의원입니다. 김윤덕 의원.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현역 의원 그리고 사실 명확하게 보면 뭐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인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새롭게 들어올 장관의 임무가 뭐가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칠 시간이 돼서요. 먼저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그 3선을 지낸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다른 뭐 학계나 뭐 관료라기보다는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높은 이제 정무 감각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현역 정치인으로서 예, 정부 예. 감각이 기대가 그렇습니다. 된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동산과 같은 정책들이 그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이제 다 집중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 이런저런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측면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이런 그 정무 감각들 이게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학자나 어떤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을 기대한다. 이제 이게 이번 인선 배경이더라고요, 진 교수님.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시는 분인데요. 네. 저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시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시장을 따라가고 또 시장을 믿을 수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임 장관님께서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서민, 중산층 얼마나 이 주거비 부담이 크잖아요. 네. 도대체 시장의 방패막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시장의 방어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내 집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는 이 방어망을 좀 든든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이게 주택도 우리가 소셜 인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장 규제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장에 비가 많이 와서 뚝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주거 안전망을 갖췄으면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요를 누르려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요.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이 추세적인 안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